현행 세율 중에 양도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45%입니다. 그러니까 20%가 더해져 버리면 65%일 것이고 30%가 더해지면 75%인데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무려 82.5%라는 지구상에 없는 최고 세율이 과세가 됩니다. 상속과 관련돼서는 세부담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는 것을 공감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한 채 갖고 상속을 받았는데 이거를 삶의 터전인데 이 상속세 때문에 파는 것은 너무 가족들한테 가슴 아프게 하는 일 아니냐. 그 개편안 나온 것도 이번에는 개정안에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한테 용돈을 줬다면 이게 징역에 걸릴까 안 걸릴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교육비를 줬다면 이게 징역에 해당되나 안 되나? 누구나 궁금해할 수 있는 얘기들인데 국세청에서 그런 세무 행정이 펼쳐지도 않는 것까지 다 망라해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전 국민들이 불안감이 조성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남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튜브로 세법을 지금 배우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좀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배우고 있잖아요. 세금도 영상 몇 개만 보면 알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우선 기본적으로 세법은 시도 때도 없이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된 법령이 또 바뀌고요. 두 번째는 유권 해석이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판례들이 또 새롭게 나타나가지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결론이 다르게 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유튜브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최근 걸로 하셔야 돼요. 옛날에 하는 것들은 이미 지식이 아니라 구지식이 돼서 국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내용들도 지금 전문가들이라고 하지만 실력 편차가 많아가지고 실제로는 전문가 아닌 분들이 찍어놓은 내용들도 많아요. 세율도 틀려있고 공제율도 틀려있고 또 비과세 요건도 판단도 틀려있는 것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걸 검증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시스템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몇몇 유튜버들 찍어놓은 것들을 동영상을 봤더니 내용이 정말 오류가 많고 실수도 많고 착오도 많은 것들이 많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어디까지나 참고용, 공부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여러분 사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실 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참 좋은 일이지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영상일수록 조금 더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사실은 거기 이제 조회수 많이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은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한테 용돈을 줬다면 이게 징역에 걸릴까 안 걸릴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교육비를 줬다면 이게 징역에 해당되나 안 되나? 누구나 궁금해할 수 있는 얘기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보면은 국세청에서 그런 세무 행정이 펼쳐지도 않는 것까지 다 망라해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전 국민들이 불안감이 조성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개인 계좌가 그 가족 간에 거래한 것들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그걸 어떻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것은 용돈이고 어떤 것은 생활비고 어떤 것은 징여고 이거를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이 그것을 2만 명밖에 안 되는 국민들이 5천만 우리 국민들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회수를 끌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촬영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오히려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저희 다솔세무TV에서는 구독자님들이나 또 조회수에 대한 연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세무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촬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내용들이 단순한 것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서 조금 왜 이런 것들을 촬영을 안 해놓나 그렇게 좀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고 여러분 구독자에 대해서 실질적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촬영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혹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다가 망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나요? 굉장히 많죠. 이런 경우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한테 징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2차 상속이 또 들어가니까
어머니들한테는 상속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경우는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배우자 공제를 받았어요. 그 안에 현금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배우자 공제를 받아서 상속세를 어머니가 대신 내주면 되거든요. 증여세는 증여자가 대신 내주면 또 증여가 되지만 상속세는 상속인이 아무나 상속세를 내도 그건 증여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 상속인들 간에 연대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금이나 예금 같은 것이 있을 경우는 어머니가 상속을 받아서 배우자 공제를 높여가지고 그걸로 상속세를 내서 상속재산을 다시 감소시키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데 어머니한테는 아예 상속을 어머니를 안 해주다 보니까 배우자 공제가 줄어버리잖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상속받은 것을 다른 자녀가 그걸 매수를 해요. 샀다는 거죠. 그 돈을 어머니한테 지급을 하고 어머니가 그걸로 다시 상속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험이 좀 부족한 그런 유튜버들께서는 단순한 생각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죽기 전에 증여를 해버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우자한테는 죽기 전에 증여를 했더라도 상속받고 난 다음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이율과세가 안 돼요. 왜냐하면 부부간에는 사망에 이르러버리면 부부가 해소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망 전에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사망 후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이거는 이율과세가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돼서 양도세에 영향을 안 받는데 아들, 딸한테 만약에 그거를 증여를 하고 상속한 다음에 팔아야 되는데 10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율과세가 돼가지고 양도세 폭탄을 맞아요. 이거는 내년부터 세법을 바꾼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율과세가 안 되는데 아들, 딸은 이율과세가 되고 있어서 형평이 안 맞다고 그러니까 내년 개정세법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절대 따라서 하시면 안 돼요. 사전증여를 하실 때는 사전에 검토를 받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택의 경우에는 감면 대상 주택이라든지 특례 대상 주택들이 많아요. 그거는 증여를 해버리면 그 특례 조건들, 감면 조건들이 다 사라져 버거든요.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97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2000년 12월 말까지 국민주택 규모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를 해주면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예요. 농특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20%밖에. 그리고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수도 빠지고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도 주택수도 빠진단 말이에요. 중과세도 안 되고 완전히 로또 주택인데 요걸 갖다가 상속세 절세한다고 증여를 미리 해버려요. 그러면 이 혜택이 다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법이라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증여를 미리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닌데 사전에 증여를 하라고만 하니까 이게 감면대상 주택인지 특례대상 주택인지도 판단도 안 해보고 증여부터 해버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특히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사전 증여를 해서 자녀들 2명, 3명한테 나눠주면은 주택까지 지분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자녀들의 기존 주택수에 이게 포함돼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취득세, 중과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양도세, 비과세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주택은 안 주고 상가만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를 안 하고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증여만 해버리니까 지분이 주택까지 다 넘어가는 그런 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전부 절세 방법이 다 꼬여버리는 거죠. 세금 폭탄 맞는 사례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 증여도 전술 전략을 잘 짜가지고 그런까지 폭넓게 다 판단을 해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유튜브에서 사전증여가 무조건 유리하다 또는 뭐 무조건 처분하라 뭐 이렇게 막 나오는 얘기만 갖고 따라서 하시다가 세금 폭탄 맞는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꼭 전문가 세 사람한테 방문 상담을 하시고 유료 상담을 하셔서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유튜브는 절세 공부 용어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몇몇 분들 중에 세무사 자격이 안 가진 분들 중에서도 제가 뭐 특정 일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본 것 중에 제네시스 박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 또 부동산 쇼 이런 채널들은 그 내용이 굉장히 기본 개념을 잘 잡아놨어요. 그리고 설명도 다 근거 이시하고 있고 또 최신 걸 기본으로 갖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내용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회수만 끌려고 그래가지고 근거 없이 내용들을 막 그냥 혼란스럽게 찍어 놓은 것들, 요게 사실은 문제죠. 그런 부분들은 선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특히 지금 뭐 보도자료도 나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8월 달부터 국세청에서 AI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다 보니까 가족간에 50만 원만 보내줘도 증여세가 걸리고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얘기를 막 해놓으셨어요.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65세에 특정 이름까지 거론하시면서 그다음 300만 원을 어떻게 보냈더니 세무서로부터 벌써 2달 후인가 연락이 와가지고 소명 요청이 왔다고 그래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무슨 300만 원, 500만 원 벌었다고 세무서에서 그걸 어떻게 알고 그 돈이 어디서 나타났냐고 소명을 요구한단 말입니까? 정말 있지도 않은 가짜 뉴스인데 이게 진짜 있는 것처럼 실명 나이 이름까지 밝히면서 그게 뭐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참 모의도 없고 어떻게 저렇게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할까? 그리고 국세청에서 우리 개인들의 현금 거래라든지 계좌 거래를 다 평상시에 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금융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서도 국세청도 못 보여. 볼 수가 없습니다. 뭐 범죄에 관련된 것은 영장 청구해가지고 영장에 의해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걸 들여다보려면 세무부문도 조사 목적으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열어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걸 볼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금융기관에서 현금 인출 금액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FIU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통보를 하는 게 됩니다. 1,000만 원 이상 현금에 대해서 입금과 출금만 통보하는 거예요.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국세청 자체에서 절대 열어볼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목적으로 기관장 승인을 받아서 열어보는 것 외에는 그건 개인적으로 절대 열어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금 거래라든지 계좌 이체되는 거, 가족 간에 된 거는 다 열어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동영상이 찍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고 오히려 정권에서 말이에요.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마치 지금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국민들을 감시 감독하고 지금 세수가 부족하니까 이걸로 인해서 세금을 걷어들일 목적으로 그렇게 마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고요. 임광현 국세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AI 시스템을 가지고 세무조사해서 분석 자료로 활용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세무조사에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분석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지 금융거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혹시라도 보시고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내용을 좀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어그로를 끌려고 조회수 끌려고 촬영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걸 우리 전체적으로 세무와 관련된 이 동영상들이 질 저하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거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내용이 실질적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만 우리가 좀 서로 간에 촬영을 하고 일반 국민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AI를 활용하겠다는 건 AI가 세무조사 대상을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판단하고 AI를 통해서 이제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계정 과목 분석이라든지 계정 재무제표로 이런 것들을 읽는 것들이 사람이 분석한 것보다 아무래도 AI한테 학습시켜서 분석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던 것을 도출해내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세무조사 자체를 하는 조사 공무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자료만 제공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마치 현금 거래나 계좌 거래가 아니고 가족 간 거래에 대해서는 절대 세무조사에서 그런 거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이 불안하셨던 분들이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또 한 가지 최근에 2025년 6월 15일부터인가요?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치 세무조사가 마치 확대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좀 또 동영상들이 많이 나왔던데 그거는 지금 국세기본법이 개정돼가지고 신설된 규정인데 세무공무원들한테 포상금 지급했다고 하겠다는 것이 분야가 딱 3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세무조사 일반 세무조사에서 성과 냈다고 그래서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3가지 해당되는 분야에서 특별한 공이 있어야 돼요. 특별한 공. 일반적 공은 안 된다는 거죠. 첫째가 고액체납자가 은닉재산을 세무공무원이 노력에 의해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닉재산이기 때문에 이미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나 등록되어 있는 형태로 숨겨져 있는 형태로서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전체 다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금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또는 코인 같은 거 이런 것들 또는 이런 그림
같은 걸로 숨겨놓은 것들을 찾아냈다든지 또는 명의신탁을 하는 바람에 그것이 적출이 안 됐는데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거를 찾아서 은닉재산을 찾아가지고 체납세금을 받았다면 그게 특별한 공이 인정된다면은 그때 성과급으로 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당하게 공제를 받았거나 부당하게 환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당하게 공제 환급 받은 것이 일반 세무조사에서는 적출이 안 됐는데 세무공무원 노력에 의해서 그게 부당하게 환급받고 공제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징이 떨어졌다거나 또도 마찬가지로 조세 소송이 있는데 소송 수행자가 소송을 기존의 판례라든지 또는 유권 해석이라든지 논문에 의해서 그걸 찾아가지고 뭘 했다면은 그거야 누가 당연히 세무공무원 노력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전부 기존에 있던 판례보다 반대의 결과를 도출해냈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력에 의해서 특별한 공이 인정되는 케이스, 이 경우에만 성과를 주는 것이지 일반 세무조사에서는 성과를 줄 리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본업이잖아요. 경찰이 도둑을 잡거나 범죄자를 잡는 거는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런 사건에서는 특별 승진을 걸고 범인을 잡도록 독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예요. 이런 것은 일반 수사를 해갖고는 잘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경찰한테 그런 사례에서 특진해 준 것처럼 이 세무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특별하게 해서 특별한 공을 세운 세무공무원한테 그 성과의 10% 정도를 주는데 연간 2천만 원까지 한도가 2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개별건으로 봐가지고는 정확하게 산정이 곤란한 것은 한 건당 300만 원 정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세무공무원들이 일반 세무조사 나가서 성과를 올렸다고 그래가지고 성과를 더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심해질 것이다. 공무원들이 그런 성과를 받기 위해서 기존에 좀 더 유연하게 했던 세무조사가 타이트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세무공무원들은 그런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런 성과를 받으려고 더 노력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쥐어짜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혹시라도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들으신 분들은 사실이 아니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당선되시고 국민들이 체감할 세금의 변화가 있을까요? 글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금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잡지 않겠다. 안정화를 세금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선 공급 확대를 통해서 가격 상승을 잡으려고 한 것이 이제 기본적인 스탠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세금을 잘못 다루는 바람에 가격이 폭등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생각은 옳으신 것 같고 현재까지는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걱정되는 것들은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2주택은 20%, 3주택은 30%를 중과세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유예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시행될 것인지 이걸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행 세율 중에 양도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45%입니다. 그러니까 20%가 더해져 버리면 65%일 것이고 30%가 더해지면 75%인데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무려 82.5%라는 지구상에 없는 최고 세율이 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게 취득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파는 것에 대해서 중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매물 잠금 현상이 오겠죠. 그럼 매물 잠금 현상이 오면은 공급이 부족 현상이 올 것이고 공급 부족은 어떤 일이 결과가 또 옵니까? 당연히 가격 급등이 또 오는 겁니다. 다주택 중과세 규정은 이거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데 역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세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은 양도하는 것에다가 중과세를 한 것이 아니라 수요 감소할 목적으로 이게 중과세 정책이 사용된다면 취득분부터 중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수요가 억제가 되죠. 파는 것을 갖다 중과세 해버리면 공급 억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 급등이 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래서 가격을 중과세를 하면 할수록 가격은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격을 그냥 올리겠다는 의지나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할 때 시장에서 생각할 때는 문재인 정부는 가격을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격을 올리려고 세제를 활용하고 있구나. 그런 오해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정부는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내년 5월 9일 유예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시행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그 내용들을 흘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세율은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 3주택부터 지금 중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과세율을 2주택으로 중과세를
만약에 더 확대할 거 아니냐? 그거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현재 세율 체계는 그대로 유지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재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60%를 적용하고 있는데 요걸 조금 더 높이지 않겠냐. 그래서 한 10% 내지 20%를 높이는데 20%까지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채널들에서 지금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이 만지작만지작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정부 정책 당국자가 언론을 띄워보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들이 스스로 이거를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현재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80% 올리면 세부담은 거의 한 40% 정도 늘어나는 걸로 통계치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시장에서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최근에 가족 간 증여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고 그래요. 특히 강남 3구 쪽에 증여가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다주택 중과세에 대해서 늘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상속세에 대해서 사전 증여가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맞고요. 강남 3구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 중에는 1+1이 있어요. 1+1은 지금 샴 쌍둥이처럼 그게 지분으로 지금 같이 갖고 가는 거거든요. 사전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준공이 떨어지고 이전고시가 나면 그리고 보존듣기가 나면은 공유물 분할 방식으로 분리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 공유물 분할이 작년까지만 해도 국세청에서 그거를 공유물 분할로 안 보고 양도로 봤었는데 그거를 지금 공유물 분할로 봐서 양도세 과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에서 가치 변동이 생긴 것에 대해서만 증여나 양도로 보기 때문에 그런 세부담이 완화되는 바람에 그런 것은 사전 증여를 해서 작은 것을 자녀들한테 준다든지 해서 2개, 1+1 중에 하나를 자녀들한테 주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성행하고 있고 또 상속에 대비해서 두 채를 동시에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 중과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것 같으니까 자녀들한테 주는 것이 지금 아무래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증여가 좀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는 아직까지 큰 흐름에서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지금 8월 달에 행안부에서 입법이고 되겠지만은 지방세 쪽에 취득세 측면에서 본다면은 전 정부에서는 그걸 완화시키려고 했는데 민주당 정부는 아직까지 취득세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는 구체적으로 이거는 완화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 변동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 2025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잖아요. 법인세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과 동일하게 가고 또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는데 대표님이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건 상속세는 어떻게 보면은 지난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발의를 해서 민주당하고 그때 당시에 견해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10% 세율을 인하해달라는 것, 그 부분은 민주당은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유산 취득세처럼 가족, 자녀에 대한 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끌어올린 것에 대해서는 자녀 공제를 너무 과다하게 올린 것 같다. 배우자 공제를 5억을 하고 일괄 공제는 한 3억 정도 해서 8억 정도로 공제를 높이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서로 그것이 조율을 하다가 결국은 개정 시한을 놓쳐가지고 작년에 법이 통과를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토론할 때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로 있을 시절에 상속과 관련돼서는 세부담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공감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한 채 갖고 상속을 받았는데 이거를 삶의 터전인데 상속세 때문에 파는 것은 너무 가족들한테 가슴 아프게 하는 일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한 18억까지는 세금 없는 것도 맞는 것 같다. 배우자 기본공제 5억에서 10억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일괄공제 5억을 8억으로 늘리면 18억 정도는 상속세 없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공감을 하셨는데 그리고 4월 달인가요? 기재부 쪽에서 유산 취득세로 상속세 개편한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올해 국회에서 제안을 하고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은 2028년부터 준비기간을 거쳐서 202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그때 공언까지 했었는데 그 개편안 나온 것도 이번에는 개정안에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가 하는 일 중에 국방이나 치안이 물론 중요하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과의 약속은 이건 신뢰 문제거든요. 국가에서 한번 약속을 지켰으면은 국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신뢰를 깨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세법에 반영을 해서 지금 상속세 개편이 목말라 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또 넘겨버리는 거는 국민들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종전에 새 주택을 줘가면서
상생 관계로 가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를 권유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주택임대차 3자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세제 혜택을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경과부치 규정도 안 주고 바로 법 개정하고 자동 말소 시켜버리고 자진 말소 시켜버리고 세제 혜택을 다 박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주택임대차 3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두 번 다시 안 속는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0년 장기를 6년 단기에 올해 6월 4일부터 다시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단 한 건도 못 봤어요. 6년짜리 단기 임대주택을 한 거를 저희 사무실은 단 한 건도 못 봤습니다. 왜? 국민들이 이제는 안 속는다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해주다가 또 뭔 일이 생기면은 10년으로 다 자동 말소 시켜버리고 해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과 약속은 한 번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재명 정부가 올해 만약에 이거를 손을 미처 못댔다 한다면은 내년 세법 개정에서는 이거를 좀 정리를 잘 하셔서 국민과 약속을 실현할 수 있기를 꼭 희망합니다. 대표님은 이제 실무자로서 이재명 정부에 좀 바라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제 개편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제 불합리한 것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또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세수 감소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산은 전부 세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자연 세수 증가도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세수 감소가 일어날 것이 뻔한 그런 세제 개편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럼 그 상속세 공제를 늘린다는 것은 상속세 세수 감소를 각오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배우자 공제 5억 늘리고 일가 공제 3억 늘려서 18억으로 공제를 늘리면 1년에 세수 결손이 3조에서 한 4조 정도 이상 같습니다. 그래서 5년간 18조 정도가 세수 감소가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돈 써야 될 것도 많은데 올해도 세수 감소가 또 예상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것까지 또 개정으로 세수 감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부담을 갖게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올해 당장에 이걸 개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만약에 안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정도라 해서는 다른 대안을 세워서라도 이거는 반드시 개정을 해서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정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실제적으로 이 영상을 보는 자산가들이 이제 정권이 바뀐 시점에서 해야 할 일들은 뭘까요? 상속세는 세금을 계산만 하는 거예요. 딱 돌아가신 날짜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얼마다 이 계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절세 플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이 일어나면 누가 상속을 받을 것인가, 누가 각각 상속을 받을 것인가, 상속 재산에 대해서 평가를 뭘로 할 것인가, 그 평가 문제만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상속을 받아서 언제 처분할 것이냐, 그럼 그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하고 다 연결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 세 가지 문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상속세 자체를 절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세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상속받을 재산을 줄이는 겁니다. 그럼 줄이면 어떻게 줄이겠어요? 세 가지밖에 없죠. 내가 살아생전에 쓰거나 자녀들한테 미리미리 주거나 좋은 일에 쓰거나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상속재산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근데 주더라도 미리미리 줘야 되는데 줬는데 10년이 안 돼버렸어. 아들, 딸한테 준 게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속재산이 다시 합산돼 버리잖아요. 손자, 손녀한테 그리고 며느리 사이한테 준 거는 5년 지나야 상속재산에서 합산이 안 되는데 5년 안에 돌아가셨어. 그럼 상속재산이 다시 합산돼서 누진세율로 추가 상속세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이 내가 준 다음에 10년이 지나서 돌아가셔야만이 온전히 상속세 절세 효과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것은 여전히 증여가 유효하고요. 중요한 거는 증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제 규제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증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여를 해주면 옛날에는 이홀과세가 5년 안에 팔면 이홀과세 됐고 5년 지나면 이홀과세가 안 됐죠. 이홀과세라는 뜻은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받은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를 해가지고 5년 안에 팔면은 증여받은 금액이 취득가액이 아니고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이 취득가액으로 돼버리니까 절세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이걸 이홀과세라고 하는데 5년이 그때는 이홀과세 기준이었어요. 근데 2023년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10년으로 연장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그랬지만은 증여는 옛날까지 취득세 과세 표준 잡을 때 시가 표준으로 잡았습니다. 시가 표준액은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금액이
금액이니까 시세보다는 낮은 금액이에요. 근데 2023년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시가 인정하기로 과표를 잡아요. 시가 인정으로 과표를 잡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세대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도 지금 올라가 본 거죠. 그리고 지금 증여 당시 평가하는 것들이 감정가로 통상적으로 지금 평가를 안 하고 기준시가로 평가를 했었는데 국세청에서는 감정 평가 사업이라는 것을 하면서 45억이었던 예산을 95억으로 늘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증여하는 것들은 기준시가 한 15억, 20억 되는 것들도 대부분이 감정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내는 것과 감정평가에서 내는 것은 세금 차이가 벌써 3배 차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절세 수단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수단들이 점점 더 없어지고 특히 법인으로 활용한 여러 가지 절세 방법들이 있었는데 여기 하나하나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서두르시고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증여는 10년마다 해야 되거든요. 10년마다 모아서 그래야 공제도 10년마다 받고 세율도 10년간 준 걸 다 모아서 합산해서 받기 때문에 10년마다 하려면 이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지금 기대수명 내가 지금 한 15년 살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 증여하고 한 번 상속으로 가야 되잖아요. 내가 30년 살 것 같다. 35년 살 것 같다. 그럼 3번 증여하고 한 번 상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을 나눠서 증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증여는 미리미리 문제 무조건 빨리 주는 것이 유리한데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케이스마다 좀 달라요. 기대수명이 3년밖에 안 남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주는 것이 꼭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때는 전술 전략이 또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상속세가 공제액이 늘어났냐 안 늘어났냐 이거는 내가 죽으면 내야 될 세금에 대한 문제고 그 전에 절세할 수 있는 것은 사전 증여를 통해서 절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절세 전략을 세우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분산, 그 다음에 수증자 분산 그리고 세목 분산을 해서 절세 플랜이 나오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시간 분산은 빨리 줘야만이 유리하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전증여는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에 돈이 마련 안 됐으니까 계획만 세우고 알아만 보고 또 세월만 또 지나가 버리죠. 빚을 내서라도 증여세를 내가면서라도 사전증여가 이루어져야지 내가 조건을 다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상속재산으로 가셔서 상속세 폭탄을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전증여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실행은 알아보면 즉시 하시라. 계속 미루시면 상속세 절세 효과는 안 나옵니다.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시대인 것 같은데 조급한 마음이 드실 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이 얘기는 하고 싶었다 하는 얘기가 있을까요? 하여튼 상속과 증여는 꼭 세금 문제만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가족 화목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리고 자녀들이 이 재산을 물려받는 승계받는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 원활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승계를 받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통을 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서로 정보 교환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서 플랜을 같이 짜면서 토론을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세금은 얼마니까 지금 미리 준다 안 준다 이런 개념으로는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돈을 모은 이유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했고 그 행복은 우애와 화목이 첫째니까 그걸 지키면서 상속과 증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미리 하시면서 조금 여유 있게 하신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자, 가족 간에 아무리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도 유류분이 발생하면 큰일입니다. 유류분이란 거는 자식이 상속인이 받아야 할 법정 지분의 2분의 1은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상속으로 주든지 사전증여를 하든지 특히 또 가족 간에는 감정 갈등이 생겨버리면 이걸 회복하는 데가 정말 힘듭니다. 남남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족 간에 갈등이 안 일어나도록 하시면서 반드시 유류분에 대한 소송이 안 일어나게 재산 분배가 이루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네. 부동산 거래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세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 세 가지가 제일 주된 세목인데 여기에는 특례주택들이 있어요.
그 특례주택들에 대해서는 세법마다 다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만 알고 그걸 똑같이 적용해버려요. 예를 들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취득세에서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것 취득분부터 이거를 주택수에 넣기 시작했는데 요건이 뭐냐면 취득할 때는 이거는 당연히 업무용으로 풉니다. 근데 보유기간 중에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냈을 경우에만 여기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거용으로 썼다 하더라도 본인이 주택으로 재산세를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 업무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신청해야지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나가. 근데 보통 업무용보다는 주거용이 재산세가 싸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은 업무용에서 내가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내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주택수에 들어간다. 근데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뜻이지 이게 이제 만약에 업무용으로 이렇게 보다가 여기서부터 주택수에 들어갔어요. 주택수에 들어가다가 다시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또 업무용으로 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은 1에서 3%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거는 업무용으로 또 보기 때문에 거래할 때는 4.6%짜리 세율이 적용된다 이 뜻이에요. 보유할 때에 1세대 1주택자냐 2주택자냐 3주택자냐 판단해서 중과세 적용할 때만 보유 시의 주택수 계산은 두 가지 요건 2020년 8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로서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낸 거는 주택수에 들어간다. 이것도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취득세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냐. 취득할 때는 무조건 업무용이에요. 보유할 때는 사실상 용도에 따라서 판단해줘요.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쓰면 면세로 봐서 부가가치세가 없고 업무용으로 쓴 것만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해서 부가세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또 어떻게 하냐? 종합소득세는 보유기간 중에 실질 용도대로 따져요. 사실상 용도대로. 양도소득세는 보유, 양도 시점에 사실상 용도 갖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각각 다르게 돼 있는데 일반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될 거냐? 이 말이에요. 부가세법에서도 이거는 면세로 봐서 주거용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사업자 등록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도 주택수에 들어가 버려요. 다른 집을 팔 때 비과세가 안 돼 버리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를 하시면서 세입자한테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마라.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지 마라. 그렇게 해서 특약을 맺어갖고 거래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이 현장 조사 나가서 봤더니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 그러면 또 주민등록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고 안 받고 아무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을 갖고 계신 분들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때 이 판정을 정확하게 전문가한테 도움받아서 판정을 꼭 내리시고요. 두 번째 특례주택 중에 뭐가 있냐면 상속주택이 있어. 이 상속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상속을 받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단독 상속 받는 경우가 있고 공동 상속 받는 거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비과세 규정을 정할 때 주택수 빼주는 규정이 좀 복잡합니다. 어쨌든 복잡하지만 여기에 단독 상속은 양도소득세는 기한 제한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 기한 제한이 없다 이 뜻은 상속을 받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양도할 때 상속받고 5년 안에 팔아라 10년 안에 팔아 그런 말이 없다는 뜻이에요. 비과세 규정은 대신 중과세 규정에서는 5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중과세는 지금 중과세는 유예하고 있으니까 우선 중과세는 빼기로 하고 비과세 규정에서는 양도기한이 없다. 취득세에서는 5년간만 봐줘요. 5년간이 경과되면 어쩐다는 겁니까? 주택수에 들어와버려. 상주택도. 종부세는요. 여기도 5년간만 봐줘요. 5년을 경과하면 그때부터 주택수에 넣어준다. 아마 양도할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여기서 단독 상속받은 주택은 한 채만 특혜를 줘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한 채만 특혜를 주는데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선순위 상속주택 제한 없이 상속받은 주택은 다 빼주는 거예요. 5년간. 주택수에 상관없다. 양도세는 선순위, 보유기간이 가장 긴 거 하나만 특혜를 준다. 취득세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해준다. 공동상속 받았으면 소수 지분권자, 지분이 작은 사람들은 예외로 인정해줘요. 그런데 여기 양도소득세에서 소수 지분권자는 상속 개시상시 거주자하고 그 다음에 연장자. 물론 이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대표 상속인이니까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대표 상속인으로 여기로 가는 거고 지분이 작은 사람들 중에 지분이 가장 큰 사람 빼 나머지는 소수 지분권자라 해서 이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수에 제한 없이 항상 빼줘요. 기한에 상관없다.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양도세하고 동일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은 대표 상속인으로 가고 지분이 작은 사람이 소수 지분권자인데 만약에 지분이 똑같다면 상속 개시 당시 거주자, 그 다음에 연장자가 대표 상속인제하고 나머지는 소수 지분권자가 된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여기는 40% 또는 6억 이하는 소수지분권자로 보도록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소수지분권자에 해당이 되면은 양도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보유기간 내내 빼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소수지분권자 저희가 다르니까 종합부동산세를 판단할 때는 내가 40% 미만으로 가거나 39% 받으라는 거죠. 6억 이하로만 가져가면은 종합부동산세 주택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주택 관련 특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저가주택. 이 저가주택 관련된 규정이 세법마다 또 다 달라요. 양도소득세 다르고, 취득세 다르고, 그리고 종부세 다릅니다. 종부세 다른데, 적용 대상. 양도소득세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만 쓰는 거예요. 다주택자 중과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과세에서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양도소득세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지방의 3억 이하짜리. 3억 이하짜리는 주택수에서도 빼주고 중과세도 안 하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수도권 안에서는 군 읍면 지역에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지방으로 봐주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는 중과세에서 빼지는 이 저가주택이 1억 원 이하는 전국 다 적용돼요. 전국. 2억 원 이하는 수도권 밖.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수도권 안에서는 1억 원 이하만 저가주택이고 수도권 안에 주택수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아시고 수도권에서도 2억 원짜리는 주택수에 안 들어간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 수도권에서는 1억까지만 봐주고 2억 이하짜리는 수도권 밖에 있을 때 거는 주택수에 빼준다. 근데 이 취득세 중과세 규정에 관련된 요 규정을 가지고 양도소득세 주택수에서 빼준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 1,000만 원짜리도 주택세 들어가요. 100만 원짜리도 들어가요. 가액 제한이 없어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 가액 제한이 없고 취득세에서만 있다. 여기서 1억 원 이하, 2억 원 이하짜리는 주택수 제한이 없이 여러 차례 다 빼줘요. 여기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택수 제한이 없어요. 근데 종부세에서 저가주택은 4억 원 이하인데 여기는 한 채만 빼줘. 한 채만. 한 채만 빼줘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대상을 빼줄 때도 한 채만 빼주고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당연히 빼줍니다. 그래서 지방 저가주택 판정이 이것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특히 이 취득세 쪽에 이거를 알고 계신 분들이 이 취득세 중과세 빼주니까 양도세도 비과세도 빼준 줄 알고 1억 원짜리 이하를 지방에 갖고 있는데 내가 서울에 있는 집을 팔 때 1세대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세법에서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주택수에서 빼주는 규정이 또 있긴 있어요. 그거는 별도 요건을 따져볼 일이지 취득세에서 말하는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준다고 이거를 양도세라든지 종부세 쪽도 똑같은 줄 알고 잘못 알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특례 세 가지 오피스텔,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이거는 일반인들이 이거 지금 오늘 설명 들었다가 아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 헷갈리시니까 전문가한테 꼭 확인하셔서 내 상황에 맞게 내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은 취득세 중과 여부, 그 다음에 종부세 중과 여부, 양도세가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또 이제 여러분이 혼란이 오는 것이 분양권하고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이 양도소득세에서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1번, 이걸 2번이라고 치면 2번 조합원 입주권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주택수에 들어갔고요.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부터 주택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취득세에서는 2020년 8월 12일부터 주택수에 들어갔고요. 종부세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조합원 입주권 자체를 분양권을 취득을 해서 중과세 적용할 때는 주택으로 보는데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을 해서 준공이 떨어지면 이 당해 주택 이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안 해요. 왜 하느냐면은 자꾸 헷갈리시는데 조합원 입주권은 본인이 보존득기가 나는 거예요. 보존득기. 근데 취득세 중과세는 매매 때만 중과세하고 증여 때만 중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득기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자꾸 이거 착각을 하시는데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중과세상 주택수 판정할 때는 주택수에는 들어가지만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샀을 때는 일반세율 4.6%짜리 적용받고 그 다음에 건물이 준공이 떨어지면 그거는 보존득기가 나기 때문에 중과세는 안 받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취득세 중과세와 관련해서 매매와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매매는 과세 표준을 잡을 때 실거래가로 잡잖아요. 실거래가, 이 거래가로 잡는 거고, 증여는 실거래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가 인정액으로 잡습니다. 시가 인정액. 시가 인정액은 통상적으로 아파트면 매매 사례까지 가격이 될 것이고,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나 그런 것은 기준시가가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해서 증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감정가액이 시가 인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과표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대신 상속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증여는 시가 인정액이지만은 상속은 시가 표준액이다. 그 다음에 중과세 적용 대상은 매매의 경우는 2주택부터 일반 3주택, 이건 2주택부터 적용하는 거고, 3주택하고 일반 지역에 4주택이 중과세가 되는데, 2주택은 8%고, 그 다음에 3주택은 12%가 되죠. 물론 다른 것까지 따지면 9%, 13.4%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 경우는 주택 수가 문제가 아니라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것만 중과세예요. 일반 지역은 어떻다는 것에 중과세가 아닙니다. 대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있다 하더라도 1주택자가 3억 원 이상을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한테 줄 때는 중과세를 안 합니다.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고. 예외 규정이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짜리를 누구한테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할 때는 중과세를 안 한다. 그러니까 2주택자 같으면 중과세 당하니까 증여를 할 때 다른 주택을 없애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에 대해서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상속 경우는 중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매체가 있어도 요거 세 가지 경우를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특히 증여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이 존재하더라도 1주택자에 대해서는 직계 존비속하고 배우자한테는 중과세를 안 한다. 대신 며느리한테 사이한테 주면 그건 중과세가 됩니다. 네, 손자 손녀는 상관이 없고요. 중과세를 안 하고. 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택자는 괜찮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믿고 있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1세대 1주택자는 우리 세무사들도 제일 힘든 게 비과세 판정이에요. 이 비과세 판정이 단순한 게 아니고 세대 개념부터 주택수 판정부터 보유하고 거주요건 충족, 특례주택 요 네 가지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팩트체크가 정확히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고 이혼하고 어머니한테 합쳐버렸다고, 친정으로 들어와서. 그랬을 때 이 딸이 세대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문제부터 시작돼서 장인장모랑 같이 내가서 같이 살아. 그러면 장인장모랑 나랑은 한 세대냐 다른 세대냐. 자녀가 25살짜리가 지방에 내가 살고 있어. 그런데 사는 이유가 학교 다니면서 살아. 그러면 이건 세대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요건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주민등록상만 갖고 따질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대수 판정부터가 굉장히 난해하고, 또 성인의 부모가 살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따로따로 별것인 분도 있죠. 아버지하고 살고 있는 아들의 경우에 어머니 집을 팔 때 영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가서 살고 있는 손자가 아버지 집이 있고 손자 집도 있고 할아버지 집도 있다면 그때 비과세 판정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난해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대 판정도 쉬운 일이 아닌데다가 제일 중요한 게 이 주택수 판정이 제일 어려워요. 물론 지금은 주택에 대한 정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출입구가 있고 취사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샤워시설이 있으면 주택의 정의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사무실에다가 침대 놓고 부스타 가지고 밥해 먹는 거, 요건 주택이 아니에요. 취사시설이 정식으로 있으면서 방도 있고 샤워시설도 있고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되고 출입구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택의 정의 안에는 들어가는데, 자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다가구 주택, 주택수에 몇이냐 이 말이죠.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은 그게 구분등기가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한 채라는 사실은 다 알아요. 근데 다가구 주택은 등기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구 수는 예를 들어서 12가구가 살아. 그러면 12가구 살고 있으면 12채냐 한 채냐 이 말입니다. 건축법상은 한 채로 돼 있어요. 우리 세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취급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중주택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다세대 주택하고 다중주택 사이가 다가구 주택인데, 아니 구분해서 살고는 있지만 등기는 하나라서 팔 때는 일괄해서 한 사람한테 파는데, 이거를 그 12가구 있다고 12채로 봐버리면 어떡하냐.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걸려버리잖아요. 그런 억울함이 있으니까 특례를 만들어줬어요. 다가구 주택 요건에 충족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양도할 때 구분 양도가 아니고 일괄 양도를 했다면, 한꺼번에 다 팔았다면 그때는 단독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럼 다가구 요건이 뭐냐? 3계층 이하야 되고 19세대 이하하면서
660제곱미터 이하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다가구 주택 요건을 갖추고 한꺼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다가구 요건 위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으니까 대학가에서 1층 근생 2, 3, 4층 다가구주택을 지어놨는데 1층 근생이 누가 들어오겠어요?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가지고 다가구로 쓰고 있다가 매각을 해버리면 1층까지 다가구라서 층수가 사기층이 돼버리죠. 그 층수 위반이라서 단독으로 안 봐줘요. 그럼 세대별로 해서 하나만 마지막 하나만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죠. 옥탑 같은 경우는 옥탑방으로 써버리면 이것도 층수에 들어가요. 또는 거기다 증축을 해가지고 불법 증축을 해서 건축 면적이 8분의 1 초과하는 옥탑은 그것도 층수에 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세무사님들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일을 하셔야 되고 펜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펜션을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펜션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여기 안 살고 전체를 다 펜션으로 썼으면 주택수에서 빠져요. 근데 집주인이 관리인이 그 안에서 방 하나에서 생활을 해버렸다. 한 가구에서 그러면 그거는 또 주택수에 또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시골에 있는 지급 중에 빈집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럼 거기 폐가 상태인데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다 사실판단 사항이라서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 판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유 거주 요건도 마찬가지예요. 보유 거주 요건 중에서 통상적으로 보유는 계산하는 데 다 쉬운데 거주 요건들이 있을 때에 상속 경우에 증여 경우에 또 판단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할 때 2년이면 지금 현재 양도하실 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이게 상생 임대 조건이 되면은 거주 요건을 충족한 걸 보는데 상생 임대 요 판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꼭 세무사님들하고 상의해서 상생 임대 요건을 판단을 해 주시고 법률적 세제 혜택이 너무 큰 거니까 상생 임대 주택이라는 것이 있다. 즉 내가 거주는 못했지만 그걸 임대를 줬다면 직전 임대 1년 6개월 있고 그 이후 상생 임대가 2년 동안 했다면 그 사이에 5%만 올렸으면 주택 가액이나 면적이나 주택수에 상관없이 요걸 상속 임대로 봐서 2년간 거주해 줘도 된다. 이런 활용도가 있으니까 이런 특례 규정을 따라서 비과세 안 될 것이 또 비과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판정하지 말고 꼭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시고요. 특례주택 요건은 아까 상속주택 봐셨잖아요. 근데 상속주택 외에도 일시적 1세주택 또는 동거봉양 합가, 혼인합가, 그 다음에 농어촌주택 이런 특례주택들에 대해서는 또 특례 규정들이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케이스 나오는 것마다 다 세무사님한테 상담 받으시고 특히 이제 참고로 하나 알아줄 것은 장기 임대주택 갖고 있을 때 장기 임대주택 요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청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5% 이하만 임대료를 올렸어야 되는 이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 판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정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인 세무사님한테 요건이 충족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본 다음에 내가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양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은 저희 세무사님들도 방문 상담을 꼭 하시면서 서류로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판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가 나올 확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군데 가서 판정 받지 마시고 최소한 비과세다. 내가 지구상에 오로지 하나밖에 없고 뭐 내가 갖고 있는 지가 20년 넘었다. 물론 그런 변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특례주택도 섞여 있고 그다음에 거주 요건 막 들어가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꼭 세무사님한테 직접 방문 상담, 유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대표님 최근에 경험하셨던 가장 충격적인 부동산 세금 실수 사례가 있을까요?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것이 내가 살 때, 갖고 있을 때, 팔 때 똑같으면 변수가 별로 안 일어나요. 근데 내가 살 때는 땅을 샀어. 그리고 건물을 지었어. 자, 땅만 샀는데 건물을 여기다 지었어요. 근데 땅은 30년을 보유했어. 근데 건물은 9개월밖에 보유를 안 했어. 근데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1년 미만은 보유했으면 70%, 2년 미만 보유했으면 60%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갖고 따지면 1년 미만 보유를 했으니까 양도 차익이 건물에 대해서 70% 세금 부과받는 것은 당연하죠. 자, 그럼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1년 미만 보유했어요? 2년 이상 보유했어요? 2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했죠? 그러면 누진세율을 적용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일반 상식을 어긋나게 이거는 주택에 포함해서 부수토지를 판정하기 때문에 이게 1년 미만이면 땅도 1년 미만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보유했던 시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 따라서 요것도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게 기획재정부 유권 해석인데 어쨌든 요 30년 보유한 땅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까지 70%짜리 적용받는 거예요. 우리 세법에는 항상 뭐랄까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조세 정책 목적으로 단기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땅까지 이렇게 중과세를 하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무리한 해석 같긴 해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소송 가보면 제가 볼 때는 승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거나 현재 국세청 유권 해석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택이 있어요. 이렇게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계약일 때 현재 주택이 있는데 잔금 때까지 주택이 있어버리면 취득세가 중과세돼요. 대출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편법을 쓰냐면 여기서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면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해버려요. 용도 변경을 하면 잔금 때는 어떻게 되죠? 이게 근생으로 바뀌죠. 어떤 경우는 이걸 멸실을 해요. 멸실. 그러면 잔금 때는 어떻게 나대지가 되죠. 그래서 용도 변경해가지고 잔금 때 나대지가 되면 주택으로 되냐 안 되냐 이 말이거든요. 2022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잔금 때 주택이 아닌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80%까지 해주는 것을 적용 안 하겠다. 그렇게 유권에서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가지고 2022년도 10월달하고 12월달에 유권에서 변경됐는데 그 중에 일부가 요 용도 변경하는 부분이 심판원 가가지고 패소를 했어. 패소를 하니까 2025년도 2월달에 다시 법을 바꿔 뭐라고? 용도 변경했어도 근생에도 주택으로 인정해주겠다. 주택으로 인정해준다고 법을 바꿨어요. 근데 멸실이고 나대지로 가는 거 요것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것도 바뀌었냐? 이거는 안 바꿔줬어. 그러면 나대지가 돼가지고 지금 이거는 비과세를 못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해도 상관없는데 멸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하면은 감면 규정이 있어. 감면. 주택을 2000년도까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5채 이상 있으면 감면해준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지. 이제 잔금이 현재 주택을 용도 변경하거나 용도 변경했을 때 그러면 감면 규정은 여전히 적용해 줄 것이냐? 이거는 비과세 규정에서 나온 것이고 그거는 감면 규정이 나온 거라서 감면에서는 용도 변경했다 하더라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럼 그대로 가면 배제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적용한 줄 알고 용도 변경하고 왔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는 이렇게 관처일,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관처일이 되면은 이 부동산이 입주권으로 바뀌어요. 입주권으로 바뀌다 보니까 장기보유 특공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금 여기 취득을 해서 여기서 양도를 했다고 쳤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라 해서 장기보유 특공제를 해주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입주권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 장기보유 특공제 안 해줘버려요. 안 해줘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요. 개포 1단지 같은 경우에 2023년 11월 30일 날 가사용 승인받아갖고 입주를 했을 텐데 거기에 10월달에 파신 분들이 있었어. 10월달에 파신 분들은 준공 떨어지고 팔면은 아파트를 파는 건데 준공 전에 파는 것은 조합은 입주권을 팔아서 장기보유 특공제 안 돼버려요. 준공 후에 파신 분들은 세금이 1억밖에 안 나왔는데 준공 전에 파신 분들은 5억 정도 나왔다니까. 5억. 양도 차익이 관처일에 멈춰 있는 거네. 아니 양도 차익은 더 늘어날 수 있지. 늘어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안 되는 구간이 관처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에서 안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관처일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은 조금밖에 안 돼요.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 조금이고 관처일 이후에 보통 다 양도 차익이 커요. 구조상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그게 관처일 이후걸 갖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줘 버리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 떨어지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법이 모순이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위헌 소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이런 일로 해서 세금 많이 내신 분 있으면 저희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위헌 소송 내서 구제를 받아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 양도도 마찬가지지만 관처일 전에 취득을 해서 준공 후에 양도하신 분들은 부동산을 취득해서 부동산을 양도했으니까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공제를 해줘요. 그런데 관처일 이후에 취득을 해갖고 여기서 양도를 하면은 보유기간 계산이 준공일로부터 양도일까지밖에 안 잡혀요. 그거 어떻게 돼요? 장기보유 특공제가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고 아까 세율이 단기 양도 세율이 적용돼가지고 70%까지 적용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럼 관처일부터 준공일 사이에는 양도하거나 취득하면은 안 되지. 엄청 손해인 거네. 엄청 손해예요. 근데 양도 차익,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일 때는 관처일 전에 양도하거나 준공 후 양도를 해서 부동산 상태에 양도를 하거나 또는 부동산 상태에서 취득을 해야 돼요. 자, 근데 1세대 1주택자가 다시 주택이나 입주권을 취득해서 비과세 받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때 일시적 1세대 주택 적용할 때 그때는 1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을 하면 반드시 3년 안에 팔아야 돼서 유예 규정이 없어요. 근데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면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팔면 비과세 해주고 3년이 넘어서 팔게 되면은 준공 후에 내가 입주해서 1년만 살면은 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관리처분계획 인가 떨어지고 준공까지 날려면 한 최소한 5년 걸려요. 이주하고 공사하느라고. 그리고 준공하고 또 3년 있다가 팔아도 되니까 거의 8년 이후에 처분해도 된다는 기사이 나오죠. 그러니까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때는 취득할 때는 관천한 입주권을 취득한 것이 훨씬 유리하다. 주택을 취득한 것보다. 예, 그래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케이스하고 과세가 되는 케이스하고는 서로 상반되니까 이거를 전문가의 세무사님한테 꼭 확인해서 하시고 재개발 재건축은 워낙 복잡하고 세금 차이도 많이 나니까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인 세무사님 꼭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 세무사님한테 가시면 안 돼요. 제 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1+1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여러 가지 세제가 복잡하니까 이거는 다음에 또 다시 영상을 남겨놓겠습니다만은 1+1 갖고 계신 분들은 증여 시기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고려해서 판단해서 저희가 별도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고 또 양도하고 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 어려운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많이 찾아가라고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전문가를 고르는 팁이라거나 할까요? 마지막으로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랄까 공인중개사 하신 분들이 거래하시는 세무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추천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실력이 일단 1차 검증은 됐다고 봐야 되죠. 두 번째, 세무공무원들 중에 재산세과 근무하신 분들이 또 그 관내에 있는 세무사님들의 실력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내용들을 좀 아신 분들한테 추천을 받는 게 제일 좋고요. 안 그러면 여기에 책을 쓰거나 또는 유튜브 촬영을 하거나 블로그 운영을 잘 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을 보시면 어느 정도 조금 검증은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어떻거나 이게 어느 정도 실력이 있나 이거는 측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상속과 증여와 양도를 다 통틀어서 대비를 하시면서 볼 수 있는 세무사님이 또 많지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추천받았다 하더라도 두 군데든지 세 군데 가셔서 좀 복잡한 것들은 상담을 받으실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경우는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겸용주택이면서 연세가 86세라서 많으셔가지고 상속이 걱정되면서 사전증여를 하려는데 이게 주택하고 상가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데 매수자가 주택으로 사면 또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몇 가지를 같이 풀어내야 되잖아. 중간에 용도 변경해야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양도를 함에 있어서 주택 부분은 아버지가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부모님이. 그래야 비과세를 또 받는 거거든요. 상가 부분만 증여를 하려면 그분들끼리 해가지고 나눠야 되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사전 증여를 할 때는 지금 이율과세를 또 생각해야 되고 부당행위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증여를 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속세도 절세해야 되지만 증여세도 절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양도소득세까지 절세를 다 같이 하면서 플랜을 짠다는 것은 경험치기 좀 여러 가지가 결합돼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한테 가야만이 요 9가지 구차 방정식을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가들을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비교를 좀 해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죽으면 아무 절세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사전 증여를 해라. 또 사전 증여를 할 때 사전 증여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할 때도 양도 전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있고 마찬가지로 살 때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하시고 대신 본인들이 판단하지 마시고 거기 보신 거는 참고 자료이고 내가 기본사항을 이해했다는 정도고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일 처리를 하시는 것이 실수가 없겠다 이렇습니다.